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백주대 낮에 털렸습니다. 그것도 단 7분 만에요.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박물관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범인들은 1억 달러가 넘는 왕실 보물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죠.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작전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범인들은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아침,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는 평소처럼 관광객들이 유리 피라미드 아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개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이곳은 연간 3만 5천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고 하루에만 3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남쪽 센 강변 도로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대의 트럭이 건물 남동쪽 모퉁이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에는 몽타주라고 부르는 가구 운반용 리프트가 장착돼 있었죠. 4명의 남자가 노란색 공사조끼를 입고 내렸는데 얼굴은 모두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로에 주황색 안전콘을 세워놓고 마치 일상적인 공사 작업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들은 공사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 트럭도 자기들 것이 아니었어요. 그 트럭은 9일 전인 10월 10일에 도난당한 차량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전문 이사업자였는데 프랑스판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이사 일자리 광고를 보고 나갔다가 트럭을 빼앗긴 거였죠. 범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오전 9시 30분 박물관이 문을 연 지 정확히 30분 후였습니다. 4명 중 2명이 리프트 바구니에 올라타고 건물 위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오래된 건물들이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리프트를 탄 공사 인부를 보는 게 익숙했고 범인들은 바로 그걸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하다고 느꼈죠. 박물관에 헬멧을 쓴 남자들이 리프트를 대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이게 경찰이 받은 첫 번째 제보였습니다. 리프트는 1층 발코니 높이에서 멈췄습니다. 갤러리 드 아폴롱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전시관 앞이었죠. 이 건물은 1600년대에 루이 14세가 화재 후 재건한 곳인데 프랑스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앵글 그라인더라는 손에 드는 원형 절단기를 꺼내 들고 유리창을 수직으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물관 내부에서는 관광 가이드 라이언 엘란다리가 단체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지더니 박물관 직원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게 보였죠. 그리고 곧 직원들이 급히 돌아서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대피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몇 분 만에 박물관은 혼란에 빠졌고 당황한 관광객들은 루브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나 화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강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알람은 즉시 울렸습니다. 갤러리 안에 있던 3명의 경비원들은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곧 유리가 잘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고 강도라는 걸 깨달았죠. 박물관의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했고 직원들은 관람객들을 대피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인들은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복면을 쓴 두 남자가 화려한 갤러리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전동 공구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경비원들을 위협했죠. 한 기자가 나중에 CCTV 영상을 직접 보고 증언했는데 범인들은 앵글 그라인더로 유리 진열장 2개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석을 보호하던 유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절단기로는 완전히 뚫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깨로 진열장을 들이받고 팔꿈치로 유리를 계속 쳤습니다. 결국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죠. 2명의 경비원이 범인들에게 다가가 제지하려 했지만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범인들은 9점의 보석을 가방에 쓸어 담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시 리프트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갔죠. 아래에서는 2명의 공범이
오토바이 스쿠터 2대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리프트에서 내려오면서 범인들은 바구니에 불을 붙여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제대로 붙기도 전에 박물관 경비와 경찰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고 범인들은 급히 도주할 수밖에 없었죠. 2명의 범인이 스쿠터 뒤에 올라타고 센 강변을 따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범행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고 간 상태였습니다. 전체 작전은 도착부터 탈출까지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건물 안에 있던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죠. 당황한 관광객들은 밖으로 몰려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테러나 화재를 걱정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루이스라는 관광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고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온 캐시는 정말 실망스럽다. 평생 한 번 올 기회였는데 이제 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강도 사건도 평생 한 번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부터 절망까지 다양했죠. 내무부 장관 로랑 누네는 도난당한 유물들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직된 대규모 작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명백히 사전 답사를 거친 팀의 소행이라는 거죠.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브르에서 발생한 이 절도 행위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유산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우리의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물을 되찾을 것이고 범인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신랄한 비판은 법무부 장관 제랄 달마낭에게서 나왔죠. 사람들이 파리 한복판에 가구 운반용 리프트를 주차하고 몇 분 만에 사람을 올려보내서 귀중한 보석을 훔쳐 달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프랑스에 끔찍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프랑스 전체를 하나의 질문이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범인들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아니면 루브르의 보안이 그만큼 허술했던 걸까요? 루브르 박물관과 절도 사건의 관계는 박물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12세기에 루브르는 중세 요새로 지어졌고 나중에 왕궁으로 변했다가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공공박물관으로 전환됐죠. 방대한 건물과 수많은 방들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가 악명 높게 어려웠고 도둑들은 1세기가 넘도록 이 취약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악명 높은 절도 사건은 1911년 8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빈첸초 페루지아는 루브르의 전직 직원이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위에 보호 유리를 설치하는 일을 도왔던 이탈리아 유리공이었죠. 그는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에 속해야 한다고 믿었고 나폴레옹이 그걸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범들과 함께 작업복 안에 그림을 숨겨서 박물관을 그냥 걸어 나갔죠. 사실 레오나르도 본인이 그 그림을 프랑스로 가져온 건데 페루지아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2년 동안 그는 파리 아파트에 모나리자를 숨겨놨다가 이탈리아 미술상에게 팔려고 시도했고 1913년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모나리자는 오늘날의 아이콘이 됐죠. 절도 사건 전까지만 해도 모나리자는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도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페루지아의 절도 사건은 루브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강도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루브르는 점진적으로 보안을 강화했고 보호 유리와 고가 예술품 주변에 물리적 장벽을 더 많이 설치했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루브르의 보안은 다시 한번 의문에 처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도둑이 박물관에 들어와서 카미유 코로의 그림 르망세르를 고정하던 고리를 제거하고 그림을 액자에서 잘라낸 다음 그냥 걸어 나갔거든요.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근처 갤러리를 돌아다니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30만 달러 상당의 그 그림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당시 루브르 관장이었던 피에르 로젠베르크는 박물관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2021년에 로랑스 데 카르가 루브르 관장이 되자 그녀는 즉시 파리 경찰에 보안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낡은 장비, 불충분한 CCTV 범위, 광대한 건물 곳곳에 명백한 취약점들이 지적됐죠. 보안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만들어졌지만 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에 따르면 2025년 강도 사건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권고안이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하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절도 사건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루브르의 건축 구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요새이자 궁전으로 설계됐지 현대식 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수색이 된 구조물에는 최첨단 보안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조차 엄청난 실질적, 물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죠. 하지만 노동조합은 수년 동안 건축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바로 인력 부족과 예산 삭감이었죠. 2025년 강도 사건 전 15년 동안 약 200명의 정규직 보안 인력이 감축됐습니다. 거의 2,000명에 달하던 인력에서 200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방문객 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조 SUD는 강도 사건 당일 통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브르의 보안 전담 일자리가 파괴됐다고 비난했죠. 박물관 내부 순찰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 엘리즈 밀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조를 통해 경고했고 동료들은 모두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건물과 소장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6월 강도 사건 불과 4개월 전에 루브르 직원들은 견딜 수 없는 근무 조건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밀화에 항의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너무 적은 눈으로 너무 많은 방을 감시해야 한다고 불평했죠. 하지만 그들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르피가로 신문이 입수한 유출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갤러리 드 아폴롱이 위치한 드농 윙의 전시실 중 35%에는 보안 카메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치된 카메라들도 오래됐고 많은 카메라가 중요한 구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죠. 범인들이 침입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한 발코니는 완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파리 경찰청장 파트리스 폴러는 상원의원들에게 낡고 부분적으로 아날로그인 카메라와 느린 수리 작업이 보안의 틈을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9,300만 달 규모의 CCTV 배선 공사가 2029년이나 2030년 전에는 완료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죠. 더 심각한 건 루브르의 카메라 승인 허가, 즉 박물관이 합법적으로 보안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가 7월에 만료됐는데 강도 사건 몇 달 전까지도 갱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브르 관장 데 카르는 나중에 프랑스 상원에서 증언하면서 박물관이 범인들의 도착을 제때 감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문화부 장관 다티에게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죠. 보안 악몽의 설상가상으로 루브르는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마크롱 대통령은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보수 및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시설을 현대화하고 증가하는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공사는 곧 비계, 차단막, 그리고 끊임없이 드나드는 인부들을 의미했고 형광공사 조끼를 입은 침입자를 진짜 인부와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직 은행 강도였던 다비드 데스클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강도 사건을 교과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죠. 왜냐하면 그가 루브르의 갤러리 드 아폴롱 배치에 명백한 취약점에 대해 경고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들은 이 모든 약점을 정확히 이용했던 거예요. 낡은 카메라, 사각지대, 인력 부족, 공사로 인한 혼란, 그리고 파리에서 공사 인부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문화적 특성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눈부신 실책의 대가는 돈으로 매길 수 없게 됐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들은 프랑스의 가장 소중한 역사적 유물들이었거든요. 각각의 보석이 국가의 제국적 위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분실된 모든 보석을 확인했죠.
마리아 여왕과 오르탕스 여왕의 사파이어 세트였습니다. 24개의 실론 사파이어와 1083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 그와 어울리는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한쪽이었죠. 이 세트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왕실을 장식했던 것들입니다. 황후 마리 루이즈의 에메랄드 세트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두 번째 부인에게 선물한 에메랄드 목걸이와 에메랄드 귀걸이 한 쌍이었죠. 오스트리아 대공이었던 마리 루이즈는 1810년에 프랑스 황후가 됐고 외국 고위 인사들과의 의전 행사에서 이 보석들을 착용했습니다. 황후 외제니의 보물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아내였던 외제니 드 몽티조의 티아라로 거의 2000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있었고 성유물함 모양의 브로치와 큰 리본 모양 브로치도 있었죠. 이 19세기 중반의 보석들은 제2제국의 화려함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대표합니다. 범인들이 도주 중에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황후 외제니의 왕관이었는데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1354개의 다이아몬드와 56개의 에메랄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걸 손상된 상태로 회수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건 도난당한 이 귀중한 물건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프랑스 법은 박물관이 소장품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여하지 않는 한 보험에 가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술품은 국가 소유의 무보험 재산인 셈이죠. 파리 검사 로라 베코는 도난당한 보석의 경제적 가치를 8,800만 유로, 약 1억 20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숫자가 역사적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죠. 범인들이 높은 가치의 물건들을 챙겼지만 갤러리에서 가장 값비싼 단일 품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140캐럿의 리젠트 다이아몬드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중 하나로 6,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죠. 범인들은 그걸 그냥 두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보호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암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난당한 왕관 보석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석을 해체해서 재료만 팔 수 있습니다. 범인들이 보석을 분해하고 금과 은을 녹여서 다이아몬드를 재가공해 식별 가능한 특징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티아라에 박힌 희귀한 천연 진주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거든요. 보석 회사 77 다이아몬드의 상무이사 토비아스 코먼드는 일단 해체되면 재료가 약 1변 340만 달러, 원래 가치의 13%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다이아몬드와 보석 시장은 유동적이고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주변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프랑스 정부나 루브르와 몸값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전직 보석 도둑 레리 로턴은 1980년대와 90년대 동부 해안의 보석 가게를 털다가 11년 넘게 연방 교도소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강도 사건을 분석하는 가장 목소리 높은 전문가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는 CBS 뉴스에 만약 자기가 이 강도를 계획했다면 전리품 중 최소한 한 점은 협상 카드로 보관했을 거라고 말했죠. 손상되지 않은 유물과 상당한 금액을 교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할리우드 시나리오입니다. 범인들이 도난품을, 왕관 보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음지의 억만장자에게 파는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걸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뜨거운 물건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덜란드의 미술품 탐정 아서 브란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아서 브란드는 또한 경찰이 작업하는 시간표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범인을 잡으면 물건이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래 걸리면 전리품은 아마 사라지고 해체됐을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전직 보석 도둑 레리 로턴은 범인들이 저질렀던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지적했는데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작전이 처음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실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범인들은 범행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앵글 그라인더 2개, 블로토치, 휘발유, 헬멧, 장갑, 무전기, 담요, 그리고 황후 외제니 왕관까지 모두 DNA 증거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로터는 또한 이게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이들은 내부자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죠. 내부자가 꼭 그들이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관광 가이드인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 인터뷰에서 로터는 이 규모의 성공적인 강도 사건은 세밀한 계획, 사전 답사, 그리고 보안 사각지대, 직원 스케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는 거죠. 수사는 상당한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검사 베코는 이를 예외적인 총동원이라고 불렀는데 약 100명의 수사관이 일주일 내내 작업했고 대략 150개의 법의학 샘플이 분석됐으며 189개 항목이 증거로 봉인됐습니다. 여러 엘리트 부대가 사건에 배정됐죠. 범죄 집단 추적을 전담하는 파리 경찰 내 특수부대인 노상강도 진압 여단 BRB가 투입됐습니다. 프랑스의 미술품 범죄 전문가인 문화재 밀매 퇴치 중앙국 OCBC도 합류했죠. 이스라엘 보안회사 CGI 그룹도 참여했는데 주목할 만한 미술품 절도 사건 해결로 빛나는 명성을 가진 곳입니다. 이들은 2020년대 초에 2019년 드레스든 그린 볼트 강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거든요. 독일 박물관에서 1억 2천만 러 이상의 보석이 도난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루브르 강도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인 악명 높은 리모 범죄 가문의 구성원들이 몇 달 동안 계획해온 강도를 마침내 실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한 후 침입 지점을 확인했고 유압 절단기를 사용해 창문을 덮고 있던 보호용 철창을 잘라낸 다음 탐지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시 붙여놓았죠. 강도 당일 밤 그들은 박물관 근처의 차단기 패널에 불을 질러 주변 거리를 암흑으로 만들고 건물의 보안 경보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복면을 쓰고 도끼를 든 2명의 도둑이 강화 유리 진열장을 부수고 1억 1,300만 파운드 상당의 다이아몬드 장식 유물을 쳐 달아났죠. 그들은 도주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버리고 불태웠습니다. 전체 작전은 단 1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범인들이 몰랐던 건 정전에도 불구하고 CCTV 카메라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과 현장의 DNA 증거, 그리고 철저한 경찰 수사가 합쳐져 돌파구가 마련됐죠. 2020년 11월 강도 사건 거의 1년 후에 경찰은 베를린의 18개 부동산을 급습하고 리모 일당의 구성원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DNA로 무장한 경찰은 용의자들을 이전 미술품 범죄와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사가 거래를 협상했습니다. 부분적인 자백과 일부 도난품 반환을 조건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거였죠. 31점이 회수됐지만 많은 물건이 손상됐고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녹여졌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독일 강도 사건과 2025년 루브르 강도 사건 모두 보안 장벽을 뚫기 위해 전동 공구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재료 가치를 위해 해체될 수 있는 보석류를 노렸고 둘 다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죠. 중요한 전환점은 드레스덴 사건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루브르 강도 정확히 일주일 후인 10월 26일 일요일 프랑스 경찰이 첫 번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파리 교회 생상드니 출신의 30대 프랑스 국적자 2명이 체포됐죠. 수사관들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헬멧에서 회수한 미량의 DNA를 이전 보석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알려진 용의자와 일치시켰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은 그를 전화와 물리적 감시하에 두었고 이게 용의자들로 이어졌습니다. 한 용의자는 오후 10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알제리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고 두 번째 용의자는 곧 이어 파리 북부에서 말리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은 프랑스계 알제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프랑스계 말리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경찰 노조 대표인 악셀 론드는 프랑스 TV 뉴스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의학 경찰의 작업 덕분에 우리는 DNA를 찾을 수 있었고 국가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총 150개가 넘는 DNA와 지문 샘플을 범행 현장에서 수집했죠. 파리 검사 로라 베코는 체포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폭로는 투입된 약 100명의 수사관들의 수사 노력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난당한 보석을 찾는 것과 모든 범인을 찾는 것 모두의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월 30일 파리와 근처 생상드니 전역에서 심야 작전으로 5명이 추가로 체포되며 총 7명이 됐습니다. 당국은 프랑스 언론이 코만도 팀이라고 부르는 4명의 용의자 중 3명이 이제 경찰 구금 상태라고 신속히 발표했죠. 이 영상 기준으로 마지막 1명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용의자 2명은 10월 29일 거의 96시간의 구금 후 절도와 범죄 음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소한의 진술을 했고 자신들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2명의 용의자는 10월 31일 조직적 강도와 조직적 강도 음모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최근 체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난당한 골동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지날수록 보석들이 이미 해외로 반출됐거나 해체됐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험상 보석들이 걱정됩니다. 내무부 장관 눈에는 체포 전에 이렇게 말했죠. 도둑들은 항상 결국 발견됩니다. 조직범죄 사건으로 보이는데 두고 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전리품은 종종 해외에 숨겨집니다. 수사관들은 유사한 프랑스 박물관 강도 사건들도 패턴을 찾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2024년 11월 기헤론 박물관 강도는 무장 강도들이 전기톱을 사용해 방탄 유리를 뚫고 금과 상아 조각상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자연사 박물관 강도는 범인들이 앵글 그라인더와 블로토치를 사용해 60만 유로 상당의 금 샘플을 훔쳤죠. 비슷한 도구의 사용과 가까운 날짜는 루브르 강도와 가능한 연결고리를 암시했습니다.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조직 범죄 집단이 체계적으로 프랑스 박물관을 표적으로 삼고 전동 공구를 사용해 보안 조치를 우회하며 예술적이나 문화적 가치보다는 높은 재료 가치를 지닌 물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루브르 강도는 이 추세의 정점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자 가장 대담한 성공적인 작전이었죠. 하지만 수사관들이 배후를 밝혀낸다면 그들은 동시에 국가의 다른 최근 박물관 강도 사건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루브르 보안 조치에 관해서는 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가 프랑스 전역 박물관의 보안 강화가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 시점은 혼란과 논란을 일으켰죠. 2025년 1월 보석 강도 9개월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1억 6천만 파뚠 규모의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루브르 르네상스 보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2021년 보안 감사 권고안은 강도 사건 당시에도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하는 단계였죠. 새롭게 약속된 투자가 실제로 시행됐는지 아니면 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많은 개선 사항들은 2031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든요. 다티는 강도 사건 며칠 후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받았고 보안 대응을 격렬히 옹호했습니다. 루브르 보안 예방 조치가 실패했냐고요?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보안 조치는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경보가 적절히 작동했고 강도 사건이 시작된 후 보안 프로토콜이 따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시장 안 이달고 같은 비평가들은 범인들이 단 7분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보석을 가지고 달아났는데 어떻게 보안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루브르 관장 데 카르는 다티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상원 증언에서 그녀는 박물관의 외부 비디오 감시가 매우 불충분했고 범인들이 더 일찍 감지됐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세대의 카메라와 추가 보안 인력이 이제 루브르 전역에 설치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모든 보안 강화 계획은 프랑스 왕관 보석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파리의 유일한 거리들의 저자 엘라 셀리노는
BBC 라디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격은 정말 프랑스와 프랑스 역사의 심장에 꽂힌 단도입니다. 이 특별한 공간에서의 공격은 진정으로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강도 사건 3일 후 루브르는 긴 줄을 선 방문객들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드 아폴롱은 임시 칸막이 뒤에 봉쇄된 채로 남아있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구금된 7명의 용의자 중 3명이 석방됐고 나머지 4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4인조 코만도 팀의 최소 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죠. 체포와 수사팀의 총동원에도 불구하고 도난당한 8점은 여전히 행방불명이고 전문가들 말이 맞다면 이미 어딘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해체됐을 수 있습니다. 11월 2일 파리 검사 로라 베코는 프랑스 언론에 범인들은 전문 도둑이 아니라 교회 출신의 아마추어 소규모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루브르 강도 사건은 박물관 절도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미술품 도둑들은 그림을 노려왔죠. 이론적으로 몸값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수집가에게 팔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들이었는데 절대 의도적으로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조직 범죄는 더 수익성 있는 전략을 인식했습니다. 재료로 분해해서 팔 수 있는 보석과 귀금속을 훔치는 거죠. 유산 가치를 지워버리는 대신 추적 불가능한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1911년에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을 때는 적어도 페루지아의 아파트에서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회수되어 반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관 보석이 재료 가치를 위해 도난당하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역사적 정체성은 영원히 지워지는 거죠. 런던 경찰의 미술품 전담반 전직 책임자는 이를 전통적인 미술품 범죄가 아니라 상품 절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도둑들은 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토마스 크라운 같은 신사 도둑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와 금만 보는 냉정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죠. 이는 전 세계 박물관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도난 미술품 회수 분야에서 명성 높은 전문가 크리스토퍼 마리넬로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루브르를 성공적으로 털 수 있다면 그들은 뭐든 털 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아직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레스든 사건은 법의학 증거와 끈질긴 형사 작업이 가장 정교한 강도 사건조차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죠. 하지만 보석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